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이곳에서 개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은 변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로펌 경력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준비 끝에 독립을 선택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간판을 내린 사례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변호사 폐업은 일부의 실패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사건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광고 경쟁은 치열해졌고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왜 변호사라는 직업은 더 이상 안정적인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제도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매년 1000명 안팎의 합격자만이 배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았고 합격률도 극히 낮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한 인력은 자연스럽게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법률 시장은 이 정도 규모의 변호사를 비교적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인력 공급은 단기간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쉬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상담과 사건 처리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건 수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고 일부 전통적인 송무 분야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 공급은 계속 증가했고 수요는 정체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시장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사건 수는 줄어들었고 수임료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죠. 특히 신규 변호사들은 꾸준히 맡을 사건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험을 쌓을 기회마저 부족해지면서 법률 시장은 이미 변호사가 넘쳐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조인을 길러내는 방식, 그 근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야겠죠.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누구에게나 도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독학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버티면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속도는 느려도 출발선만큼은 꽤 평평했던 겁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구조가 다릅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드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있어야만 공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출로 버티는 경우도 많지만 그 선택은 졸업하자마자 갚아야 할 빚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들의 진로 선택은 자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금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온 신규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빨리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요. 대형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개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문제는 경력 없는 맨땅의 개업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점이죠. 인맥도 부족하고 사건을 가져올 경로도 없는데 당장 사무실 운영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변호사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작 사건 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은 꽤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고 형사사건도 딱히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처럼 소송이 흔하게 일어나던 때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셈이죠. 그 배경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변한 영향이 큽니다. 조정이나 중재 같은 제도가 자리를 잡기도 했고 소액 사건이나 소비자 분쟁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이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업 법무시장이라고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사내 법무팀을 키워서 웬만한 일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 법률 비용부터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런 변화에 직격탄을 맞는 건 역시 개업 변호사들입니다. 대형 로펌이야 기존 고객들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개업 변호사에게는 사건 하나하나가 당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이제는 사건 하나를 두고 여러 변호사가 동시에 경쟁하는 상황도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건을 따내기 위해선 수임료를 낮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히 사건 한 건에서 남는 수익은 줄어들고 그걸 메우려면 몸을 혹사해서라도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 풀리는 사건의 총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부족한 불균형이
갈수록 깊은 악순환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업 변호사의 수익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건을 수임해 받은 금액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면 실제 손에 남는 소득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운영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초동이나 강남처럼 법조타운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직원 급여가 더해지면 부담은 한층 커집니다. 사무장이나 사무직원 한 명을 두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백만 원의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통신비와 전기요금, 각종 전산 시스템 이용료까지 합치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어느새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매달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꾸준히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개업한 변호사에게 그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인맥 소개나 지인 사건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임료도 높게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력이 짧은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 신뢰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맡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업계에서는 개업 초기 변호사의 월 수임료가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정비를 제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달에는 사건이 몰려 비교적 넉넉한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다른 달에는 수임이 거의 없어 적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현금 흐름은 곧바로 정신적인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로스쿨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까지 겹친다면 상황은 더욱 팍팍해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상환금과 달리 수입은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업을 유지하며 버텨내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이제 광고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과거에는 간판과 명함, 주변의 소개만으로도 일정한 수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사건 수임의 주요 통로가 되면서 변호사들은 포털 검색 광고와 법률 중개 플랫폼, 소셜미디어까지 모든 채널에서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검색 광고에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클릭당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고 법률 관련 키워드는 경쟁이 치열해 클릭 한 번에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매달 상당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법률 중개 플랫폼 역시 결코 부담이 가볍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등록해 의뢰인을 소개받는 구조인 만큼 사건을 수임하면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플랫폼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그만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건을 따내더라도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건이 들어오지 않고 광고를 하면 수익이 깎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점점 플랫폼에 의존하게 됩니다. 플랫폼은 리뷰 점수나 응답 속도, 수임 건수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노출 순위를 조정하고 변호사들은 그 규칙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전문성보다는 빠른 응답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임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률 서비스는 점점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그 결과 변호사 개인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사건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받아야 하는 압박이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폐업을 선택한 변호사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흐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초기 자본의 부족입니다. 사무실을 열 때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운영비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사건 수임이 불규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사실상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로스쿨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안고 출발한 변호사들은 이 초기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분야의 부재가 꼽힙니다. 모든 사건을 가리지 않고 받겠다는 전략은 겉보기와 달리 경쟁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은 점점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부동산, 형사처럼 명확한 정체성이 없을 경우 선택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트워크의 차이 역시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조계는 지금도 인맥의 힘이 작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로펌 출신이거나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개업한 변호사들은
이런 연결망이 약해 자연스럽게 광고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감정 소진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담은 더 커집니다. 법률 업무는 타인의 갈등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런 부담 위에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폐업을 결정한 많은 변호사들은 수익 문제보다 먼저 정신적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변호사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명확한 전문성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변호사는 그 분야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역시 업계 안에서 이름이 알려집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는 많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아도 사건이 찾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운영 방식 역시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남은 변호사들은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합니다. 고급 오피스텔 대신 비교적 저렴한 사무실을 선택하거나 직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합니다. 일부는 공유 오피스를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도 합니다.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분명합니다. 모든 사건을 무작정 맡기보다는 수익성과 전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역시 생존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판례와 법령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변호사들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문 서적을 읽으며 동료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기대를 유지합니다. 개업 초기부터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최소 몇 년은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받아들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이런 신뢰가 누적되면서 재의뢰와 소개로 이어져 점차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법률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변호사의 폐업을 개인의 실패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버텼고 누가 탈락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는 하나의 직업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전문직마저 플랫폼과 비용 구조에 종속되는 흐름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안전망이 되지 않는 시대. 변호사 시장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질문은 법조계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